뭐냐면 힘. 앞부분에 하이파트 힘이고 그래서 힘과 관련된 건데 중학교에서 배웠던 힘의 확장된 개념하고 힘 가지고 문제 푸는 거 이거 하는 거거든. 우리 중학교 때 힘의 정의 배웠어. 힘의 정의 배웠는데 힘이 뭐야 라고 하면 힘은 물체 모양 또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힘이라고 불러. 이렇게 배웠어. 배운 거 기억나냐? 네. 기억나? 네. 자, 힘은요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야. 그러니까 모양이 바뀌어도 이 새끼 힘 받고 있네. 운동 상태가 바뀌어도 힘 받고 있네. 근데 모양도 운동 상태도 안 바뀌면 힘 안 받고 있네.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많이 변하면 힘을 많이 받고 있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 힘. 나 그럼 힘 얼마 주고 있냐? 많이. 아니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 0. 그거야. 됐어? 힘을 얼마 받았냐라고 하면 힘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야. 그렇지? 힘은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러면 힘을 얼마 받았는지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판단은 이걸로 하는 거야. 모양 변해, 운동 상태 변해, 이걸로 판단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이러한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힘인데 운동 상태가 뭐야? 그치? 빠밤. 이거야. 그러니까 힘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의 평가는 쟤네들의 변화가 있나 없나 이거 보는 거거든? 그 중에서 첫 번째, 힘을 줬는데 모양이 바뀌어. 모양이 변한다, 변형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맞지? 모양이 바뀌는 걸 변형됐다라고 그러는데 내가 힘을 줬을 때 모양이 바뀌는 거 차르고 꾹 눌렀는데 차르기 됐어? 찌그러져. 힘을 주고 있다는 얘기야. 됐죠? 이런 것들. 자, 그런가 하면 힘을 줬는데 뭐가 바뀌냐면 운동 상태가 바뀌어. 그게 바로 빠밤이야. 그 중에서 힘을 줬는데 빠르기만 바뀌는 경우 있었던 거 기억나? 방향은 안 바뀌고 빠르기만 바뀌는 운동 뭐 있냐? 가속도 운동 중에서 방향은 안 바뀌고 빠르기만 바뀌는 거 뭐 있어? 예. 그렇지. 그 단어가 이제 익숙해야 돼. 빠르기만 바뀌는 대표적인 운동에 자유낙하 운동이 있어. 그러면 서연아, 낙하 운동과 자유낙하 운동의 차이점이 뭐야? 초기 속도가 0이 아니야. 자유낙하도 초기 속도가 0이어도 되고 있어도 상관없어. 근데 물체가 떨어질 때 자유낙하라는 건 중력만 받고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는 내내 작용하는 힘은 중력밖에 없어. 그러면 자유낙하야. 됐어? 근데 물체가 떨어지는데 중력 말고 공기 저항 같은 것도 있어. 그럼 그건 그냥 낙하 운동이야. 알겠어? 그 차이야. 그러니까 중력만 받고 떨어지면 얘는 중력 때문에 1초당 속도가 얼마씩 증가해? 그쵸? 그쵸? 우리는 10으로 할 거니까 1초당 속도가 10씩 빨라지는 운동을 하는 거야. 근데 얘는 낙하 운동이니까 1초당 속도가 10씩 빨라진다는 전제 조건을 깔 수가 없어. 이런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 자유낙하 운동은 중력만 받고 떨어지는 운동. 이게 대표적으로 빠르기만 바뀌는 운동이지. 근데 빠르기만 바뀌는 운동에 얘 말고 하나 더 있어. 똑바로 던져 올리는 운동도 그래. 이거 뭐라 그래? 그렇지. 연직상관 운동이라고 해. 얘네가 방향은 안 바뀌고 빠르기만 바뀌는 운동이잖아? 그럼 바뀌는 거니까 힘 받는 거 맞아. 그치? 근데 얘는 점점 빨라지게 힘 받아. 얘는 점점 느려. 그쵸. 얘 언제까지 올라가? 속도 0이. 그치. 그러면 똑같이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얘는 왜 빨라져? 얘는 운동 방향이랑 가속도의 방향이 같아서. 그렇죠. 운동 방향으로 힘 받으니까 그래요. 됐어? 운동 방향으로 힘 받으니까 빠르기만 빨라져. 얘는
어떻게 달라? 그 운동 방향이랑 힘의 방향이. 반대. 그렇죠. 반대 방향.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빠르기만 바뀌는 운동도 바뀌는 거니까 힘 받는 거 맞거든? 근데 이때 작용하는 힘이 같은 방향이면 빨라지는 거고 반대 방향이면 늘어지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같은 방향이든 반대 방향이든 그 방향으로 힘 받으면 빠르기만 바뀌어 그 같은 방향 반대 방향을 합해서 우리는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을 뭐하면 나란하다 빠르기만 바뀌어. 그쵸?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두 번째는 방향만 바뀌게 할 수도 있어. 저절로 썼네. 어차피 너밖에 없어. 네 속도에 맞출 거야. 자, 방향만 바뀌려면 방향만 바뀌는 운동의 대표적인 거 뭐 있냐? 빠르기는 안 바뀌어. 방향만 바뀌어. 그렇죠. 방향만 바뀌는 대표적인 운동이 바로 동소 원운동인데 그러면 얘는 어떻게 힘 받으니까 방향만 바뀌느냐? 그 운동 방향이랑 힘의 방향이 수직히. 그렇지. 똘똘해졌네. 그래서 얘는요 반드시 얘가 운동하는 동안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수직하게 바뀌게 작용하지 않아. 그래서 방향만 바뀌는 운동인데 내가 이렇게 실에다가 물체를 매달아서 뺑글뺑글 돌려. 자, 그랬을 때 A 위치에서 이 아이의 운동 방향은 어느 쪽이야? 접선 방향. 맞아. 운동 방향은 항상 곡선에서는 접선 방향이 운동 방향이야. 자, 근데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이유가 힘 받았기 때문이지. 그 힘이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무슨 힘? 그 보시면. 맞아. 원의 중심을 향하는 힘, 중심력, 방향으로 힘 받으니까. 그래서 방향만 바뀌어. 얘가 이렇게 와서 여기에 있어도 얘 운동 방향은 그 순간 접선 방향이고 힘의 방향은 90도 방향이고 그래서 이 둘은 언제나 90도이기 때문에 방향만 바뀌어. 있지. 되겠어? 이런 얘기야. 이게 바로 등속 원운동의 방향만 바뀌는 운동의 원인이었고요. 그럼 세 번째, 방향도 빠르기도 한꺼번에 다 바뀌는 운동이 있어. 뭐 있어? 진자 운동. 하나 더. 진자 운동. 실에다 이렇게 매달아서 들어 올리면 바이킹처럼 맞다리 갔다리. 그치? 자, 이거 거꾸로 그리면? 포물선. 그렇지. 포물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두 개는 방향도 빠르기도 동시에 바뀌어. 바뀌니까 힘을 받은 건 맞아. 근데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어때서? 그렇죠. 나란하지도 수직하지도 않은 나머지 방향, 비스듬한 방향으로 힘을 받으니까 한꺼번에 다 바뀌어요. 그래서 포물선 운동은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동안 공이 어디에 있어도 이 새끼 무슨 힘 받냐? 아래 중력 받아. 얘는 항상 중력만 받는 거지. 공기 저항 다 없어야 되는 거니까. 됐지? 근데 얘 운동 방향은 접선 방향일 거야. 접선 방향, 접선 방향, 접선 방향. 근데 힘이랑 이루는 각도는 비스듬해. 그래서 한꺼번에 다 바뀔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진자 운동 이렇게 되어 있어. 최고점으로 끌고 올라갈 거야. 자, A점에서 받는 힘의 종류. 얘 뭐가 더? 뭐? 장력과 중력. 그러면 이 둘을 합성한 힘은 평행사변을 그렸을 때 대각선 방향이니까 이 방향이지. 근데 운동 방향은 접선 방향이지. 그래서 비스듬해. 그래서 다 바뀌어.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물체가 운동할 때요. 운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 그 능력이 힘인데 그 힘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변화되는 걸 결정할 수 있다고. 이해? 자,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변화되는 걸 결정하는 이게 바로 힘. 맞냐? 자, 그래서 힘에 의해서요. 모양만 바뀔 수도 있고 운동 상태만 바뀔 수도 있고 세 번째, 모양과 운동 상태가 한꺼번에 다 바뀔 수도 있대. 그래서 변형도 되고 운동 상태도 바뀌는
바로 어떨 때냐면 날아오는 공을 차거나 치는 경우가 그래. 실제로 야구공이 이렇게 막 날아오고 있는데 순간 야구 배트가 얘를 빵 하고 칠 거야. 그러면 순간 얘가 뭐해? 살짝 찌그러졌다 펴지면서 반대 방향으로 날아가거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모양도 운동 상태도 동시에 바뀌어. 이거야. 그래서 힘을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이거야. 모양만 바뀌거나 운동 상태만 바뀌거나 두 개가 한꺼번에 바뀌거나. 됐지? 이거야. 자, 그러면 이러한 힘, 내가 힘을 받고 있어. 이러한 힘을 받고 있을 때요. 그 힘에는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나타내야 돼. 힘의 3요소. 뭐야? 작용점, 크기. 그렇지. 자, 그래서 힘은 세 가지 요소가 있어서 작용점이 무슨 말이야? 힘을 받은 지점. 힘을 받은 지점이 작용점. 그리고 그 힘을 주고 있는 방향. 그리고 힘의 크기. 이게 힘을 결정하는 3요소인데 이 중에 하나만 달라도 다른 힘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러한 힘을 표현하는 기호. 화살표. 그래서 화살표의 똥꼬가 뭐 나타내? 작용점. 화살표의 방향이 힘의 방향. 화살표의 길이가 힘의 크기인데 우리는 책에다가 표현할 때 무한대의 길이를 그릴 수 없으니까 일정한 크기로 그냥 그려놓고 F는 10 그냥 이렇게 쓰는 것 뿐이지 원래는 화살표의 길이가 힘의 크기에 비례하게 그려지는 게 맞아.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이러한 힘이 있는데 이러한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이러한 힘에는 우리가 몇 종류가 있다고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 뒤져. 힘의 종류 뭐 배웠어? 마찰력, 부력, 지랄하고 앉아있네. 그거 아니거든. 마찰력, 부력,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 탄성력, 중력. 이렇게 되게 배웠고 중학교 2학년 때는 거기에 전기력과 자기력. 이렇게 해서 6개의 힘을 중학교 때 배우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러한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힘이라고 했는데 이 힘에도 종류가 있는데 이 종류가 6가지가 있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근데 이 6가지의 힘을 내가 분류할 거야. 분류하는데 힘을 분류하는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힘 중에서 반드시 접촉되어 있어야만 작용하는 힘이 있고요. 접촉하지 않고 약간 떨어져 있어도 작용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생각해라. 있어. 자, 접촉 유무에 따라 나누는데 그 중에서 접촉하고 있어야 작용하는 힘 3개야. 마찰력, 부력, 탄성력. 맞아. 마찰력과 탄성력과 부력이 반드시 접촉되어 있어야만 작용하는 힘. 자, 그런가 하면 반대로 떨어져 있어도 작용할 수 있는 힘이 나머지 3개 중력하고 전기력하고 자기력하고 그중 예를 들어 접촉해야만 작용하는 힘,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는 힘. 근데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는 힘을 그냥 다양하게 생각해봐. 입시는 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사고력을 보여주는 거니까. 얘하고 얘네들이 좀 달라. 뭐가 다르냐면 중력은요. 반드시 당기는 인명 밖에 안 잡혀. 근데 전기력과 장기력은 그쵸. 인력이 작용할 수도 있고 청력이 작용할 수도 있는 거. 이렇게 돼.
힘을 분류하는 또 다른 방법도 있어. 부터는 주태도 볼 거야.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는 힘, 접촉해야만 작용하는 힘. 그래서 접촉 유무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지만 힘을 분류하는 또 다른 방법도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역학적 에너지는 어떨 때만 보존되지? 뭐? 안 들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공간은 어떤 공간이야? 그 공기중력. 맞아. 네. 이거지.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킬 수 있는 힘이 있고요.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킬 수 없는 힘이 있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건 물체가 떨어질 때 뭐가 감소? 무슨 에너지 감소? 그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는 만큼 무슨 에너지가 생겨야 돼? 그거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는 만큼 절대 다른 에너지 안 생기고 모두 다 운동의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애는 떨어지면서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운동 에너지, 일부는 열 에너지 이런 거 만들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거든. 그러니까 힘 중에서도요.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킬 수 있냐 없냐로 나누어. 그 중에서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킬 수 있는 힘을 보존력이라고 불러. 그런가 하면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지 못하는 힘을 비보존력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렇다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힘은 어떤 힘일까? 얘네들 중에서 우리가 배운 6가지 중에서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킬 수 있는 힘 3개 있어. 중력. 3개라고. 탄소. 근데 서연아 잘 봐. 중력 포텐셜 에너지 알아? 네. 탄소 포텐셜 에너지, 전기 포텐셜 에너지. 맞아? 걔네들이야. 포텐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이 3가지의 힘만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킬 수 있는 힘. 그래서 어떤 공간에 요 힘만 작용하고 있으면 역학적 에너지 100% 보존돼. 근데 이걸 뺀 나머지 힘이 작용하면 무조건 역학적 에너지는 변해. 그 중에서 하나가 공기 저항, 물체와 바닥 사이의 마찰, 부력, 자기력 이런 거야.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킬 수 없는 힘이 나머지 마찰력, 부력, 특이하게도 자기력도 보존을 안 시켜. 이렇게 돼.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킬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도 힘을 나눌 수가 있대. 그중 보존력은 포텐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저 힘들이었어. 그치? 그런 거 외우는 거 어렵지 않아. 그래서 힘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이 힘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알아야 되거든.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힘들이 작용할 때 그 중에서 첫 번째 힘 중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거 마찰력. 마찰력이 뭐니? 라고 하면 물체의 운동을. 맞아. 마찰력은 물체의 운동을 하는 힘이니까 항상 물체의 운동 방향과 어느 방향?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야 돼. 그러니까 빗면이 이렇게 있는데 물체가 내려가고 있대. 그럼 마찰력은 어디로 작용해? 위로. 그치? 근데 물체를 내가 실로 연결해서 끌어올려 끌고 올라간대. 그러면 마찰력은? 아래로. 그럼 보면 봐봐. 이때요. 똑같은 물체 똑같은 바닥에서 밑으로 내릴 때 힘이 더 많이 들겠냐? 똑같은 크기의 마찰이 작용하겠지. 내릴 때 힘이 더 많이 들겠냐? 올릴 때 힘이 더 많이 들겠냐? 왜? 마찰은 똑같을 텐데. 맞아.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mg 기억나지? 쌍 내려가 세타만큼의
힘이 아래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는 이 크기가 만약에 그래서 10인데 마찰력이 얘가 움직이는 운동 마찰력이 만약에 15라면 아래쪽으로 5N만 더 주면 밀고 내려갈 수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얘를 밀어 올리려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경사력도 10이 있는데 이쪽 방향으로 마찰력이 15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위로 끌고 올라가려면 위쪽으로는 최소 25N을 줘야 돼. 맞아? 이런 느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마찰력이래요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건데 이때 마찰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 두 가지. 그 마찰 개수랑 우와. 수직하는 그렇지. 마찰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물체와 바닥 사이의 접촉면에 뭐라고? 접촉면에 마찰 개수. 그 마찰 계수를 접촉면에 뭘 마찰 계수라고 했어? 접촉면에 거친 그거를 우리가 마찰 계수라고 해서 뮤라고 쓰지. 그치? 그런가 하면 물체가 바닥을 누르는 힘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 수직 항력 그걸 대문자 N이라고 써. 그러면 물체가 바닥을 누르는 힘은 일반적으로 뭐야? 물체의 무게만큼 누르겠지. 근데 반드시 무게일 수는 없어. 예를 들어서 얘가 10kg면 바닥을 누르는 힘이 100N일 거야. 그러면 지금은 수직 항력이 100이야. 근데 내가 얘를 위쪽으로 20N의 힘으로 들어 올리고 있어. 그러면 얘가 바닥을 누르면 수직 항력은 얼마가 되니? 그 180. 그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무게는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면 되고 만약에 네가 수평면의 물체를 그냥 가만 놔두면 무게만큼이 수직 항력으로 작용하는 거 맞아. 그죠? 가만 놔두면 위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으면 이 힘과 중력에서 잡아당기는 힘을 빼야 수직 항력이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아까처럼 경사면이라면 물체가 바닥을 누르는 수직 항력은 얼마가 되냐? 여기서 수직 항력은 이 방향으로 눌러야지. 그렇죠. 그래서 수직면에서는요, 수직면이 아니고 빗면에서는요, 바닥면을 수직으로 누르는 힘은 왠지 콩 눌러 세타만큼 생겨. 이런 거지, 이런 거지. 그래서 언제나 무게만큼 마찰력이 생긴다? 이럴 수는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수직 항력만큼 생기는데 이때 그러면 마찰력을 결정하는 거는 바닥면의 거칠기 그리고 물체의 수직 항력. 그러면 실제로 물체가 바닥면에요 이렇게 누워있는 물체가 있고 세워있는 물체가 있어. 마찰력 누가 넣고? 지랄. 닿는 면적은 상관이 없어. 기억나냐? 그 얘기야. 그래서 마찰이라고 하는 건 접촉 면적하고는 상관없다. 그래서 마찰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바닥과의 거칠기, 마찰계수와 수직 항력이라서 이거 가지고 마찰력 계산해야지. 그래서 마찰력은 수직 항력에다가 마찰계수를 곱한 값이 마찰력이래요. 이렇게 된 거죠. 뮤 n. 근데 마찰력의 종류. 정지 마찰. 그렇지. 마찰력의 종류가 있는데 마찰력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대. 첫 번째가 정지 마찰력. 그 다음 세 개야, 세 개. 최대 정지. 그렇지. 최대 정지 마찰력. 그 다음이 운동 마찰력. 충전기가 나야겠다. 야, 선생님들 사이에서 너 똑똑하다고 소문나겠다. 아까 이 학생이 엄청 잘 들었는데.
시간에 꼼꼼하게 배워왔네. 맨날 어렵다 그래서 이 새끼 허당도 하고 줄 알았는데 씨. 봐봐. 운동 마찰력, 최대 정지 마찰력, 정지 마찰력 이거 그래프 그릴 수도 있고 어떻게 그리죠? 여기가 정지된 상태고 여기가 운동하는 상태야. 정지 마찰력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알아? 여기가 마찰력. 그러면 정지 마찰력은 어떻게 알아? 가한 힘. 맞아.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16톤의 힘으로 당겨도 얘 안 움직여. 마찰력 얼마야? 10이야 10보다 커? 정확하게 10이야. 외부에서 주님과 같은 크기의 힘이니까 합력이 얼마야? 어떤 애는 10보다 커요 그러면 이제 뒤로 가는 수가 있어. 알지? 그래서 외부에서 16톤의 힘을 주면 그 순간 마찰력은 10. 근데 내가 20으로 당겼는데 안 가. 그럼 마찰력이 얼마 된 거야? 20. 그래서 정지 마찰력은 정해진 값이 아니야. 네가 외부에서 주는 만큼 언제나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힘이 생기는 거야. 그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20 줬는데도 안 가? 정지 마찰력 20이지. 30 줬는데도 안 가? 정지 마찰력 30이지. 근데 30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큰 힘을 주는 순간 그때부터 가. 그러면 이제 운동 마찰력이 생기는 거지. 그러면 이때 정지되어 있는 순간에 생기는 이 마찰력이 다 정지 마찰력이야. 그죠? 근데 그 정지 마찰력 중에서 가장 큰 정지 마찰력을 우리 뭐라고 한다?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정지 마찰력은 계산할 수 없는 값이고 네가 외부에서 주는 만큼만 생기는데 최대 정지 마찰력은 계산할 수 있지. 이건 계산이 돼. 이거는 실제로 정지 마찰 계수에다가 수직 항력을 곱하면 얘가 언제까지 안 움직일지 계산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얘가 얼마라고 할까요? 얘가 30kg짜리 물체라고 치자. 30kg짜리 물체고요. 얘 정지 마찰계 10kg짜리 물체라고 치고 얘 정지 마찰 계수가 얼마냐면 0.3이라고 치자. 뭐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 실제로 정지 마찰 계수가 0.3이니까 0.3에다가 얘가 수직으로 누르는 힘이 100이죠. 그래서 계산하면 최대 정지 마찰력이 36이니까 얘 30까지 견뎌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됐어? 네. 그리고 나서 내가 이거보다 힘을 조금이라도 더 크게 주면 그 순간부터 움직인다 그래서 그때부터 작용하는 마찰력이 운동 마찰력인데 이 운동 마찰력도 계산할 수 있어. 똑같이 네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운동 마찰 계수에다가 수직 항력 곱하면 돼. 그래서 같은 물체가 같은 바닥에 있더라도 정지되어 있을 때 작용하는 거칠기와 움직일 때의 거칠기가 달라. 그래서 마찰 계수가 두 종류야. 멈춰 있을 때 작용하는 정지 마찰 계수와 운동한다면 생기는 운동 마찰 계수. 그렇다면 얘는 운동 마찰력이요. 운동 마찰 계수가 0.1이니까 거기에다가 수직 항력을 곱하시면 얘는 운동 마찰력이 10N밖에 안 되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정지 마찰 계수보다 운동 마찰 계수가 훨씬 작아. 그래서 운동 마찰력이 훨씬 작게 이 모습이 나타나. 그러면 운동 마찰력이 10N인데 이건 속력이 느릴 때야 빠를 때야 아니면 상관없어? 상관없어. 운동 마찰력은 움직이면 언제나 이만큼 생겨. 이런 얘기거든. 자, 그래서 애들 대부분 자소서 쓸 때요. 왜 정지되어 있을 때 마찰 계수보다 운동할 때 마찰 계수가 작아질까? 이거 탐구해서 쓰는 아이들도 있어. 왜 달라져? 그건 이제 너네가 알아야지. 되겠어? 이런 거 하는 거야. 이게 과학 자소서 주제야.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마찰력이 이렇게 세 종류가 있고 마찰력을
결정하는 건 바닥의 거칠기와 그 다음에 네가 알고 있는 수직 확력이고 접촉하고 있는 면적의 크기 작용하지 않아 라고 하는 거 알았어?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10kg짜리 물체에 아까 보여준 것처럼 최대 정지 마찰력은 30이고 운동 마찰력 10이야. 그치? 그러면 내가 이렇게 정지되어 있었는데요. 걔한테 내가 만약에 50N의 힘을 줬어. 그러면 이때 가속도가 얼마니? 계산.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판단해야죠. 일단 움직여? 네. 움직이죠. 최대 정지 마찰력이 30이라고 했고 운동 마찰력이 10이니까 얘는 30보다 더 큰 힘을 받았으니까 일단 움직여. 그러니까 가속도 생겨. 그럼 가속도 얼만데? 맞아. 움직이는 그 순간부터 작용하는 마찰력은 운동 마찰력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에서 운동 마찰력 10을 빼면 알짜임 40이고 그래서 얘는 가속도가 4야 라고 판단하고 문제 풀기 시작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돼. 맞아? 근데 내가 얘한테 얼마의 힘을 주고 있는지를 알려면 힘을 측정해야죠. 됐어? 네. 자, 힘을 계산할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힘은 대부분 측정하거든? 힘을 측정하는 도구가 뭘까요? 힘은 뭘로 재요? 힘 재는 저울이 바로 용수철 저울. 그치? 모든 힘의 크기를 측정하는 도구가 바로 용수철 저울로 용수철 저울이 나오면 힘의 크기를 측정하고 있는 거구나. 얘 때문에 바뀌는 요소는 하나도 없고요. 단지 힘의 크기만을 측정하는 도구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때 이 용수철 사용하지 용수철이 작용하는 힘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힘 탄성력. 마찰력은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라면 탄성력은 뭐라고 정해? 탄성력은 변형된 물체가 맞아요. 변형된 물체가 제자리로 되돌아가려는 변형된 물체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힘이 바로 탄성력이고 이 탄성력을 이용한 도구가 대표적으로 용수철 저울이야. 용수철이야. 그러면 용수철로 힘의 크기를 측정할 건데요. 용수철로 힘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이유는 뭐가? 왜냐면 탄성력을 가지고 있는 건 용수철뿐만 아니라 고무줄도 탄성력을 가지고 있잖아. 근데 고무줄 저울은 못 만들어. 용수철 저울로만 힘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어. 왜 그럴까? 용수철 저울에는 눈금이 있는데 그리면 되지. 고무줄도. 용수철은요. 늘어난 길이와 힘의 크기가 정확하게 됐어. 용수철은요. 그 용수철이 늘어난 용수철의 변형된 길이와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 다시 말해서 탄성력, 이 크기가 정확하게 비례하는 관계를 가져. 그래서 A라고 하는 용수철은요. 10N의 힘을 주니까 2cm 늘어난다고 쳐. 그러면 당연히 20N의 힘을 주고 있으면 2cm 늘어나고 4cm 늘어나는데 어떤 물체를 매달았더니 용수철이 10cm 늘어났다고 쳐봐.
몇 뉴턴의 힘을 받고 있는 거야? 네. 10cm 늘어났다면 얘는 50뉴턴의 힘을 받고 있는 거야? 이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실제로 용수철을 이용해서 힘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건 용수철의 탄성 한계를 벗어나기 전까지는 늘어난 길이와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정확하게 비례해. 근데 고무줄은요, 실제로 처음에는 비례하는 것처럼 늘어나다가 나중에는 비례하지 않게 되거든요. 처음엔 팍 늘어났다 그냥 잘 안 늘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고무줄을 가지고는 우리가 힘의 크기를 측정할 수 없는 이유가 늘어난 길이와 작용한 힘의 크기가 비례하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우리는 용수철을 이용해서 힘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거 외부에 작용하는 힘과 변형된 길이가 정확하게 비례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지. 그러면 용수철에다가 50N의 물체를 매달면 무조건 모든 용수철이 다 10cm 늘어나냐? 모든 용수철이 다 10cm 늘어나? 아니죠. 용수철마다 다르지. 그러면 용수철의 뭐에 따라 늘어나는 길이가 다를까? 이번에 자소서 쓴 아이야. 용수철 중에서 A라는 용수철은 50N의 힘을 매달면 10cm 늘어나는데 어떤 단단한 용수철은요 50N의 물체를 매달았는데 늘어난 길이는 훨씬 더 작아서 50N짜리 물체를 매다니까 겨우 2cm 늘어나는 용수철도 존재할 수 있어. 이 얘기야. 이거 쓰고 한송하고 가더라. 자, 그러면 용수철이 얼마나 단단해서 얼마나 잘 늘어나는지를 표현한 걸 우리가 K라고 쓰고 이걸 그치 탄성 계수 또는 용수철 상수라고 얘기하더라. 탄성 계수의 정의 알잖아. 그 용수철을 몇 미터? 1m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힘. 그죠? 그러니까 A라는 용수철은요 10N의 힘을 주면 2cm 늘어나. 그러니까 얘가 1m 늘어나려면 몇 N의 힘이 필요하니? 맞아. 그래서 A의 탄성 계수가 500N/m야 이거지. 탄성 계수는 각각의 용수철을 1m 늘어나게 하는데 필요한 힘의 크기를 그 용수철의 탄성 계수라고 한다. 그러니까 P라는 용수철의 탄성 계수는 이거 1m 늘어나게 하려면 연병을 들어오겠다 씨. 그쵸? 2500Nm/m인 거지. 그러니까 A에 비해서 B가 그래서 탄성 계수가 몇 배 큰 거니? 몇 배 큰 거니? 50배? 아니거든. 5배 큰 거거든? 그러면 탄성 계수가 5배 크다는 얘기는 얘가 5배 단단해. 그래서 5배 잘 안 늘어나. 이런 얘기잖아. 자, 그러면 이러한 용수철 상수를 알면 우리는 거꾸로 그 용수철 상수에다가 물체를 매달았을 때 늘어난 길이를 곱한 만큼이 작용하고 있는 용수철의 탄성력이야. 이거 알지? 그래서 힘의 크기를 측정할 때는 KX를 곱한 값이 작용하는 힘의 크기이기도 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탄성력이라는 거 제일 필요 없이 그 용수철의 탄성 계수에다가 변형된 길이를 곱해서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였어. 그러면 그중 우리 그래프 가지고 놀아야지. 이 그래프 길게 뭐야? 기울기 그 탄성계수. 맞아. 모든 그래프의 기울기는 X축분의 Y축의 변화량이니까 계산해 보시면 용수철 상수 탄성 계수가 숨어있구나. 이런 얘기야.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탄성력과 늘어난 길이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비례 관계가 있으니까 그릴 수도 있지만 그 기울기가 탄성 계수의 크기를 나타낸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 이 그래프에 밑에 있는 면적은 뭐냐? 뒤져! 그래프 잘 보라 그러지? 그렇지. 힘 곱하기 거리니까. 그치? 네. 용수철을 잡아당기는 동안 사람이 해준 일이고요. 그 일을 용수철이 받으면 용수철에는 에너지가 들니까 이게 바로 탄성 포텐셜 에너지다. 그래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 구하는 식이 2분의 1 KX 제곱이더라.
그것도 기억난다. 허다하고 공부한 건 아니다. 그래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면적 관내에 들어가 있고 얘는 용수철 상수 들어가 있고 이렇게 돼. 근데 봐. 용수철이 이렇게 있어.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용수철에 50N의 힘을 주니까 얘가 10cm 늘어났다고 쳐봐. 이제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반으로 잘라가지고 그 반 토막 안에 50N짜리 물체를 매달면 늘어난 길이는 얼마일까? 10cm가 아니라 5cm. 10이야 5야? 5cm 같긴 한데. 5cm 같긴 한데 그치? 5cm야. 보면 50N의 힘으로 잡아당기면 사실은 용수철에 이렇게 한번 감긴 것만큼을 이제 펄스 그러는데 이거 한 펄스가 50N의 힘으로 힘을 받고 있어. 여기도 50으로 당겨. 여기도 50N의 힘을 받고 있는 거고 여기도 50이고 여기도 50의 힘을 고르게 다 받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10cm가 늘어났다는 건 어느 부분이 10cm 늘어났다는 거야? 그 전체. 맞아. 각각이 다 일정한 간격씩 늘어나서 다 합한 게 10이잖아. 그러니 요 사이를 50으로 잡아당겼을 때 여기 사이가 늘어난 길이를 다 더하면 10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걸 반으로 자르면 됐어. 이게 늘어나는 길이의 간격이 반으로 줄어. 그치. 펄스 간격이 반으로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힘을 받았을 때 얘와 얘 사이에 벌어지는 정도는 똑같지만 그 간격의 개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총 늘어난 길이는 절반밖에 안 돼. 그래서 5cm야. 이해돼? 그러면 얘를 밑으로 똑같은 애를 두 개를 붙였어. 그래서 56짜리를 매달아. 늘어난 길이 얼마겠냐? 20cm. 그쵸. 이 펄스 간격 때문에 그래. 이해돼? 그러면 이걸 반으로 잘라 얘를 그 반으로 자른 거 이 두 개를 이렇게 옆으로 붙여서 여기다가 50N짜리를 이렇게 매달아. 그러면 늘어난 길이 얼마가 돼? 절반이고 얼마? 2.5cm. 왠 줄 알지? 실제로 이렇게 매달면 얘한테 작용하는 힘은 50이 아니고 25라서 그래. 이걸 마치 엄청난 식처럼 물체를 매달기 전에 원래 용수철의 길이를 L0 그리고 이 용수철의 용수철 상수를 K라고 할 때 K, L0를 곱한 값은 항상 일정해. 후기 그래서 후기. 그래서 용수철의 길이를 절반으로 자르면 얘가 2분의 1 L0가 되는데 그래도 값은 일정해야 되니까 용수철 상수는 얼마가 돼? 2K가 돼. 그래서 반으로 자르면 용수철 상수가 커지는 경향성을 띠는 거야. 길이가 2배가 되면 2L0야. 그래도 곱한 값은 항상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용수철 상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느낌. 이런 느낌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죠? 근데 이거는 그냥 그렇다고요. 우리는 의미를 이해해야 변형돼도 쉽게 따라갈 수 있죠. 이렇게 되는 게 용수철이야. 이게 후계 원리야. 상자가 있는데 40cm짜리인데 용수철 하나의 원래 길이가 20cm야. 그 20cm 용수철 3개를 이렇게 연결했어. 물체의 크기는 무시해.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것도 20이고 이것도 20인데 이렇게 봤어.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때요. 여기에서 이 물체의 무게가 얼마라고 할 거냐면 100N이라고 쳐볼까? 답이 깨끗한지 모르겠어. 자, 그러면 A 용수철, B 용수철, C 용수철
각각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얼마일까? A랑 B는 25m니 C는 50m. 25, 25, 50? 탄성력 방향 탄력을 보면 그 A A는 위쪽 방향으로 A는 위쪽 방향이고 B 또 똑같 위쪽 방향이고 C는 반대고. 네 반대 방향이면 반대 방향 아, 잡아 네. 이 방향 아니다 이 방향이다 왜? 이 100N 무게로 누르는 거지 아, 네. 여기가 이제 지구니까 네. 그러면 얘가 만약에 10cm 눌리면 얘네들은 10cm 늘어나야 돼 맞아? 네. 그럼 변형된 길이가 다 똑같은 거 알아? 네. 그러면 얘가 눌리는 거니까 제자리로 가려고 밀어 올리는 방향 탄성으로 작용하는 거 알아? 네. 응. 그러니까 이때 똑같은 용수철인데 변형된 길이도 똑같아. 그러면 얘네들의 작용하는 탄성력의 크기도 어떻게 돼? 다 똑같아. 탄성력 방향도 다 똑같아. 근데 얘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변형됐다가 멈췄잖아. 그럼 합력이 얼마야? 여기 합력이 0이지. 정지되어 있으니까. 그럼 꾸며라. 여기에는 이물체를 기준으로 하면 이 용수철을 위로 당기는 힘 줘. 이 용수철도 위로 당기는 힘 줘. 이 용수철도 위로 올리는 힘 줘. 지구만 얘를 아래쪽으로 잡아당겨. 그럼 무슨 말인지 알아? 똑같은 크기의 탄성력 3개를 더없이 물체의 무게랑 같아. 이해되겠냐? 그러니까 물체의 무게가 100이고요. 3회. 그러니까 용수철 하나에 작용하는 탄성력은 3분의 100N. 이해돼? 이렇게 가는 거야. 되겠지? 이런 문제들도 가끔 나와. 얘 탄성력 방향 이 방향이어야 돼. 이해되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접촉해야 작용하는 힘 중에서 세 번째가 부력. 부력이 뭐야? 떠오르는 유체 속에 있는 물체가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받는 힘. 그래서 반드시 유체 속에 있어야 돼. 유체 속에 있는 물체가 반드시 중력과 반대 방향.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이거 부력. 유체가 뭐야? 유체 그 액체나 기체. 그렇죠. 유체는요, 모양이 쉽게 바뀌는 물체들을 유체라고 하고, 그게 바로 액체와 기체야 이거죠. 그러니까 액체나 기체 속에 있는 물체가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받는 힘을 우리는 부력이라고 할래.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물속에 어떤 물체를 넣었을 때 그 물체는 부력이라는 힘을 받겠지. 그래서 이렇게 물체가 있으면 이 A라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 몇 가지? 그렇죠. 아래로 잡아당기는 무게가 있을 거고 유체가 밀어 올리는 부력이 있을 거고 이 중에서 만약에 중력이 더 크다면 어떻게 될까? 가라앉고 있어야 돼. 부력이 더 크면 떠오르고 있어야 돼. 힘의 크기가 같으면 정지되어 있어야 돼. 우리는 정지되어 있다고 친다면 물체의 중력과 부력의 크기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네? 이 얘기지. 됐어? 자, 그러면 이러한 부력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 부력의 크기를 알 수 있는 방법들 더럽게 많아. 뭐 있냐? 공식. 그렇죠. 공식이요. 근데
우리는 아가 때도 부력됐을까? 뭐 했었냐면 이렇게 용수철에다가 물체를 매달아서 물체의 무게를 재니까 100N이래. 근데 얘를 물속에다가 이렇게 잠기게 했더니 됐어. 용수철 저울로 측정한 무게는 70밖에 안 된대. 부력이 얼마야? 그쵸? 이렇게 쟀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부력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공기 중에서 잰 물체의 무게에서 물속에서 잰 물체의 무게를 빼면 부력의 크기를 알 수 있는 거지. 이해되냐? 알았죠? 이거 유딩 때 했잖아! 자, 근데 아르키메데스 뭔데? 그 넘친 부피만큼. 넘침 아니야. 물이 까딱까딱하고 있었는데 물체를 넣으면 당연히 물체가 들어간 만큼 물은 같은 부피만큼 넘치는데 그랬을 때 뭘 재는데 넘침 물의 무게 그게 부력. 그래서 얘가 부피가 V면 넘친 물의 부피도 V인데 이 부피만큼에 해당되는 물의 무게가 이 물속에서 이 물체가 받고 있는 부력의 크기야. 또 이렇게 물이 든 통에다가 물체를 넣어서 물은 넘치고 물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 됐어? 그랬을 때요. 물체를 맨 처음에 넣기 전 깔딱깔딱하다고 안 해야겠다. 이렇게 물이 들어있는데요. 여기 안진뱅이 저울로 무게재. 그랬더니 100N이야. 이랬다고 치자. 그래놓고 어떤 물체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었는데 얘가 바닥에 안다. 이 무게는 늘어날까 안 늘어날까? 늘어나 이 새끼야. 140이라고 치자. 왜 늘어날까? 바닥에 안 닿는다. 바닥에 안 닿아도 그 부력만큼 반작용. 맞아. 자, 부력을 한국말로 해석하면 물이 물체를 40N의 힘으로 물이 물체를 40N의 힘으로 밀어 올리는 부력이 작용해. 그러면 이거의 반작용은 물체가 물을 40N의 힘으로 물체가 물을 누르면 당연히 눌린 물이 바닥을 누르겠지. 그만큼 더 생기는 거지. 그래서 물체를 넣었을 때 안진뱅이 저울에 늘어난 눈금만큼이 부력이야. 반작용에 의해서 그래. 되겠냐? 새장 속에 새가 이렇게 앉아 있어서 안진뱅이 저울로 눈금을 재니까 200이야. 근데 새가 공중에 이렇게 떠 있어. 200보다 200이야. 왜 줄 알아? 얘가 공중에 떠 있어도요 자기의 중력만큼 부력을 받지. 근데 그 부력의 반작용은 새가 공기를 눌러. 그러면 그 공기가 체중계를 눌러. 그래서 똑같이 생겨. 그래서 안 변해. 신기하죠? 항상 부력만큼 밑을 누르고 있어. 알겠냐? 그런 얘기야. 자, 그래서 부력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공기 중에서 잰 물체의 무게에서 물속에서 잰 물체의 무게를 빼는 방법, 또는 넘친 물의 무게를 재는 방법, 또는 안진뱅이 저울에 늘어난 요금 이만큼이 부력, 그리고 네가 좋아하는 드디어 계산식 이거지. 자, 부력 구할 때 계산식 로, G, V. 이때 로가 뭐야? 밀도. 누구의 밀도? 그 유체. 물의 밀도, 중력과 속도, 그다음에
때문에 이 V는 뭔데? 부피. 어떤 부피? 그 물체가 차지하는 만큼의. 자, 물이 있어. 자, 이 물체가 이렇게 물속에 반만 잠겼어. 1분의 1 V. 다 잠겼어. V. 깊게 다 잠겼어. V. 1번, 2번, 3번. 어떤 거에 부력이 커? 2번이나 3번. 2번하고 3번은 부력의 크기가 같죠. 1번만 작죠. 그러면 여기서 부력을 구할 때 이 V는 어떤 부위예요? 물체. 물체. 전체. 물체 전체 부피면 얘랑 부력이 같아야지. 그 유체 속에서 물체가 차지하는 부피. 잠긴 부피. 물속에 잠긴 부피. 그래서요. 얘는 잠긴 부피가 2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얘네들에 대해서 받는 부력의 크기는 절반. 근데 얘랑은 잠긴 부피가 똑같기 때문에 부력이 다 같아. 잠긴 깊이는 상관없어. 무슨 말인지 알지?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부력이라고 하는 거를 계산할 때는요. 유체 밀도에다가 중력 가속도에다가 잠긴 부피를 집어넣어서 계산한 건데 이걸 다시 보면 사실은 우리 질량 계산하는 것이 측정도 하지만 계산도 하지. 질량 어떻게 계산해? 밀도 곱하기 부피. 그러니까 어떤 물체의 질량은 그 물체의 밀도에다가 부피를 곱한 값인데 됐어. 이거 보시면 롱제로 분위기잖아. 이게 누구야? 그 질량이요. 누구의 질량? 물체. 물의 질량. 이거 물의 밀도니까. 그럼 물의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했으니까 물의 무게인 거죠. 됐어. 네, 이런 것들. 이렇게 되는 거. 이게 바로 부력의 정체. 자, 그러면 잠긴 물 접촉해야만 작용하는 힘은 다 했어.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는 힘, 중력의 원래 이름. 안녕. 그렇지. 중력의 원래 이름은 만유인력이고요. 만유인력은 모든 만물은 서로 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어 이 뜻이야. 근데 만물, 물체여야 돼. 자, 빛은 물체가 아니야. 왜? 그쵸. 물체의 조건은 질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 사이에 서로를 당기는 힘을 우리는 만유인력이라고 할 거야 라고 얘기한 거야. 그 중에서 A의 질량은 더럽게 커서 라지 M 10kg, B의 질량은 더럽게 작아서 스몰 M 1kg, 두 물체 사이의 거리는 R 2m. 그랬을 때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 인력 구하는 식 불러? G 곱하기 나지 곱하기 승. 그렇죠. R 제곱분의 G MM 인 거죠. 됐어. 그러면 이 중에서 나 궁금한데 요 R 값은 어떻게 재? 두 물체 사이의 거리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중심부터 중. 그렇죠. 무게 중심에서 무게 중심까지를 물체 사이의 거리로 정의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이 물체 사이의 거리가 2m이고요. 그거의 제곱. G는 만유인력 구할 때 쓰는 상수값이니까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인데 그거를 필요하면 주고 우리는 그냥 상수를 1로 보자. 그죠? 자, 그 다음에 제 질량 10, 얘 질량 1이니까 곱하심 계산하시면 2.5N의 만유인력 작용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 만유인력을 됐어. A가 받는 만유인력을 구한 거야? B가 받는 만유인력을 구한 거야? 그렇죠. 둘 다 같은 크기의 2.5N의 힘이 작용한다. 작용 반작용이기 때문이다. 물체의 질량하고 무관하다. 그치? 이렇게 되는 거. 이러한 만유인력이 작용하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의 물체가 질량이 커도 너무 큰 천체, 지구야? 그러면 천체와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을 우리 뭐라고 한다? 중력이라고 한다. 이거거든. 그러면 하나의 천체 너무 큰 지구야. 그 지구 위에 내가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나하고 지구 사이에는 중력 작용해. 맞아? 그러면
나하고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계산하려도 R 제곱분의 GMM인데 이때 R이 뭘까? 6,400. 그쵸. 자, 실제로 바닥에 붙어있는 물체의 무게 중심은 코딱지만할 거야. 지구의 반지름에 비해서. 그러니까 천체에서의 우리가 중력을 구할 때는 그 천체의 반지름의 제곱분의 만유인력 산수의 천체의 질량 곱하기 나의 질량 이거잖아. 그게 바로 내가 지구에서 받는 나의 몸 무게일 거잖아. 그러면 이게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과 속도의 실제 정체는 R 제곱분의 GM 값을 계산하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쓰는 지구의 중력과 속도 10이야 라고 하는 그 말은 지구의 반지름의 제곱분의 만유인력 상수의 지구의 질량을 곱한 값을 넣어야지. 그거 실제로 계산하면 9.78 얼마라서 반올림해서 9.8. 그걸 한 번 더 반올림해서 우리는 10이라고 쓰는 것 뿐이야. 그치? 자, 근데 이 중력 가속도는요, 내가 지구에서 구하면 이건데요. 달에서 구하면 달의 반지름의 제곱분의 달의 질량 집어넣는 거니까 당연히 중력 가속도는 달라져야 돼. 그렇다면 중력 가속도가 바뀌면 당연히 나의 무게도 바뀌지. 그래서 무게는 중력에 의해서 생기는 값으로 장소에 따라 뭐한다? 변한다. 왜? 장소에 따라 중력 가속도가 달라질 거니까. 그 얘기야. 그죠? 그러면 지구에서 쟀을 때 나의 무게하고요. 달에서 쟀을 때 무게가 다 다른 건 인정. 그러면 실제로 지구에서 쟀을 때 나의 무게는 다 같니? 왜? 그 적도는 그 다른 것보다 1km 정도. 지구는 동그랗지 않죠. 지구는 적도 쪽의 반지름이 더 큰 적도 타원체라서 그래. 그러면 실제로 무게가 내가 무게를 쟀더니 A에서 측정한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B, C 세 명이 있어. 한 명은 북극에서 쟀고 중위도에서 쟀고 적도에서 쟀는데 셋 다 몸무게가 측정한 값이 같아. 100N이래. 실제로 누가 제일 무거워? C요. 네, 얘가 제일 무겁죠. 됐어. 얘가 중력 가속도가 제일 작은 거니까. 이런 것들. 됐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거요.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거 중력에서 온 값이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봤고요. 이러한 기억해. 중력에 의해서 생긴 게 뭐다? 무게다.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무게와 질량을 구별했던 거 기억나? 무게는요 중력에 의해서 생기는 값이야. 그럼 질량은? 그 물체 고유한. 그러니까 뭐에 의해서 생긴 고유한 값인데 밥탱이 그 물체의 질량은 어떤 크기를 재서 나타낸 값이야. 이거는 중력의 크기를 재서 나타낸 값이고 얘는 관성 정지원성의 크기. 그걸 측정해서 나타낸 값이 질량이야. 그러니 이러한 무게는 중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값이기 때문에 장소에 따라 변하는데 질량은 관성의 크기라서요. 이 관성은 장소에 따라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중학교 때 관성의 크기야 이런 얘기 쓸 수 없으니까 그냥 고유한 값이야 안 변해 라고 했는데 원래는 관성의 크기. 그래서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 이고요.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 뉴턴. 맞아. 뉴턴이죠. 됐어.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그램 뭐 이런 거 쓰겠죠. 자, 무게를 측정하는 저울은 용수철 저울이고요. 질량을 측정하는 저울은 그 양팔. 그 다음에 옛날에 썼던 건데 지구에서는 유일하게 1kg을 우리가 1kg 중이라고 하는 무게로 표현할 수도 있어. 그래서 지구에서의 무게와 질량을 같게 놓기 위해서 1kg을 1kg 중, 이 중이 중력 가속도 곱한 값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얼마 얘기해? 10N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10을 곱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여기다 중자 붙여주는 거야. 그래서
중력의 단위는 뉴턴이지만 킬로그램 줄이라는 것도 썼었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되지. 됐냐? 이게 힘. 전기력과 자기력은 우리가 뒤에 가서 또 할 거고. 그래서 일단 힘이라는 건 이래. 그래서 내가 너한테 준 프린트를 봐봐. 오늘 열나 열심히 썼겠다. 그렇지. 20분 남았으니까 20분 동안 40문제.